오늘은 인상주의의 최고봉인 모네와 르누아르 그리고 드가 이야기입니다. 먼저 모네입니다. 마네가 파리에서 자란 파리지앵이어서 파리의 여자들이나 도시 생활을 그렸다면 모네는 가난하지만 고집센 시골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인상주의 화가답게 오직 야외에서만 작업했습니다. 그는 대상은 구름이 해를 가리며 지나가거나 바람이 수면에 파장을 일으킬 때 시시각각 변화한다. 대상의 순간적인 양상을 놓치지 않기 위해 빠른 붓질을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1874년에는 살롱전에서 떨어진 사람들끼리 낙선전을 했는데 지난번 마네 이야기에서 마네의 연인이었던 베르트 모리조와 함께 했던 그 전시이지요. 모네는 이 전시에 해돋이라는 작품을 출품했는데 아주 혹평을 받게 됩니다. 모네의 말년의 모습입니다. 당시 한 유머 주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르펠티에 가는 재앙의 거리가 되었다. 바로 듀랑리엘 화랑에서 열리고 있는 소위 회화 전시회가 그것이다. 여자도 끼어있는 대여섯 명의 정신질환자가 합세해서 그들의 작품을 전시했는데 사람들은 이 그림들 앞에서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정작 내가 그 그림을 보았을 때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이들 예술가인 양 하는 작자들은 스스로를 전이파니 인상주의자니 떠들고 있다. 캔버스 위에 물감을 대강 붓칠해서 발라놓고는 거기에 자신들의 이름을 써놓은 것이다. 이런 짓은 베들레헴의 정신병자들이 길바닥에서 주운 돌을 다이아몬드라고 우기는 것처럼 웃기는 일이다. 그러니까 당시 인상주의 화가들은 거의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죠. 그때 출품했던 해돋이입니다. 새벽에 해 뜨는 장면을 그리고 있죠. 모네는 희뿌연 안개 사이로 붉은 해가 뜨고 그 해가 물에 비치는 그 인상을 빠르게 그리고 있습니다. 강 위의 배와 사람은 그저 몇 번의 검은색 터치로 끝내버렸지요. 터너의 그림을 연상케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대충 몇 번의 붓질로 인상만 그린 그림에 경악했지요. 하지만 인상주의 화가들은 당시 화가들이 사물을 그리는 고정된 방식이 너무나 식상했던 것입니다. 카메라의 발명으로 이제 사물과 똑같이 그리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어져 버렸죠.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 해가 물에 비치는 느낌은 아주 선명합니다. 모네의 관심사는 오직 빛을 받는 사물에 나타나는 느낌을 포착하는 것이지 그 사물 자체를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루앙 성당인데 모네는 같은 성당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여러 번 그리지요. 그 빛의 느낌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그래서 일본 회화를 너무나 좋아했던 모네는 시골집에 일본식 정원을 만들어 놓고 빛을 받는 수련과 연못의 물을 그립니다. 이 그림에서도 빛을 받은 물이 키포인트지요. 예전에 빛을 받는 물을 이런 식으로 그린 그림은 없었습니다. 이 그림에서도 중요한 건 바로 물에 비치는 배입니다. 이 그림에서도 물의 효과가 기막히지요. 이런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수련 그림입니다. 이것은 런던의 국회의사당을 그린 것인데 여기서 모네가 그리려는 것은 바로 제일 오른쪽 위에서 비추는 저녁해와 그 노을이 비추는 바닷물의 반짝임일 것입니다. 모네는 그런 빛의 효과를 그리고 싶었던 것이지요. 이 그림은 모네의 또 다른 그림인 에트르따라는 그림인데 빛을 받아 반짝이는 바닷물과 어떤 청명한 기운이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빛과 공기와 대기가 화폭에서 살아 숨쉬는 것 같지요. 이것은 집갈이라는 그림인데 이렇게 다른 시간대에 같은 것을 그립니다.
그리는 대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대상이 변화되는 것을 포착하는 것이 모네에게는 중요한 거지요. 대표작 중 하나인 양산을 쓴 여인입니다. 햇빛이 부서지는 언덕 위에 모네의 부인이 양산을 들고 서 있습니다. 양산 아래 얼굴엔 눈, 코, 입도 없습니다. 실제로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지요. 오른팔과 왼팔의 색도 틀립니다. 양산 아래 그늘에 있는 팔은 더 어둡게 칠해져 있습니다. 또 손가락도 제대로 그려져 있지 않지요. 하늘로 날리는 머플러도 부서지는 햇볕 아래 하늘과 같은 색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얀 옷을 칠한 붓터치가 특별합니다. 여러 번 칠해서 마치 움직일 것 같은 하늘하늘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압권은 바로 그림자입니다. 붉은색, 푸른색, 검은색 등 원색의 붓터치가 뒤섞여 그림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전 사실주의 그림에서는 붓터치가 없도록 매끈하게 하는 것이 기본 문법이었다면 이제 그런 기본 문법은 다 파괴됩니다. 이것은 생라자르 역이란 그림인데 지금 열차가 하얀 증기를 내뿜으며 기차역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뿌연 증기 속의 사물들은 제대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터너에 대한 오마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르누아르입니다. 그는 가난한 재단사의 아들로 젊은 시절 아주 가난한 삶을 살았는데 처음에 도자기에 꽃 그림을 그리다 화가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는 빛과 살아 숨쉬는 행복과 아름다움을 그리는 화가로 유명합니다. 그렇게 사회에 공헌한 공로로 1900년에는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류마티스로 고통을 받았지만 유명한 화가가 되어 말년에는 남불의 대저택에 살다 죽게 됩니다. 그의 그림에는 세 여자가 등장하는데 먼저 아내인 알린 샤리고 그 다음 아이들의 유모였던 검은머리의 가브리엘, 또 마지막으로 남불에서 모델이었던 앙드레 헤슬링 세 사람입니다. 둘째 아들 장 르누아르는 마지막 모델 헤슬링과 결혼해 미국 헐리우드로 가 감독으로 크게 성공하게 됩니다. 영화사에서 장 르누아르는 시적 사실주의를 보여주는 예술 감독으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르누아르의 그림입니다. 먼저 노골적으로 그려진 빛의 울렁임을 볼 수 있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의 등에도 여자의 옷에도 또 땅 바닥에도 빛이 허옇게 어른거립니다. 처음 이 작품을 보고 사람들은 작품에 곰팡이가 났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노골적으로 빛을 표현한 것이지요. 또 행복을 그리는 화가답게 그의 그림은 모두가 아주 행복한 순간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마주보는 사람은 드물고 모두의 시선이 좀 비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림 속 사물들은 사실주의 회화가 보여주는 묵직한 무게감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둥둥 떠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의 물체의 사실감, 무게감을 배제하고 온전히 공기와 빛과 색의 어우러짐 같습니다. 그네라는 작품인데 한가로운 휴일 같은 어느 날 성장을 한 남녀가 빛이 어울대는 숲속에서 그네를 타고 있습니다. 옆에서는 아이도 엄마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엄마의 표정은 소녀처럼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옷을 보면 여자의 흰 드레스에도 남자의 감색 양복 위에도 허연 빛이 울렁입니다. 숲길의 바닥에는 물론이고요. 책을 읽는 여인인데 이 장면도 참 행복한 장면으로 보입니다. 여자는 얼굴에 홍조를 띠고 눈과 입은 행복한 듯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상화는 인상주의와 사실주의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일단 그동안 사실적 초상화의 모델이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생각해 보세요. 얼굴에 명암을 그린 방식이 파격적입니다. 붉은색, 흰색으로 명암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왼쪽 창으로 들어오는 빛이 머리 위에서 허옇게 부서집니다. 손가락 같은 건 대충 그려져 있고 거무덧 위에도 하얀 빛의 반점이 선명하지요. 배 위에서의 점심 식사라는 그림인데 역시 선상에서 파티를 하는 아주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엇갈립니다. 오른쪽에 서 있는 남자는 아래 여자를 보는데 여자는 옆에 앉은 남자를 보고 그 남자는 건너편에 꽃이 달린 모자를 쓴 여자를 보고 여자는 안고 있는 강아지를 봅니다. 그리고 그 여자 옆에 서 있는 남자도 멀리 다른 것을 보고 있습니다. 행복을 그리지만 군중 속에 고독을 그린 것 같습니다. 르누아르는 사실 그리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요. 시골에서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던 가난한 청년이 화가가 됐으니 화려한 미술계에서 많은 외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조금 후에 보게 될 르누아르 영화에서도 말년의 르누아르는 류마티스 병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들들과의 관계도 그리 좋지 않아 외롭고 쓸쓸하게 나오죠. 춤추는 르누아르의 부인입니다. 영화에서 보면 르누아르는 자신의 인생이 거의 끝났다고 생각하는 40대에 20살이나 어린 20대의 아내를 만나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고 아들에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아내는 르누아르보다 일찍 죽게 되지요. 모델들과의 여성 편력으로 엄마도 자식들도 사랑하지 않아 엄마가 일찍 죽었다고 생각하는 아들 장에게 그는 자신의 속마음을 비로소 얘기합니다. 내 엄마가 내 삶을 구했다고. 그 다음 나중에 영화 감독이 되는 장의 유모였던 가브리엘과 장입니다. 그림 속 검은 머리 여자는 유모 가브리엘입니다. 머리에 장미를 꽂은 가브리엘이지요. 마지막으로 앙드레 헤슬링인데 말년의 르누아르가 사랑했던 모델입니다. 젊고 그리 행실이 좋지 못한 여자였지요. 말년의 르누아르는 검은색은 쓰지 않고 주로 주황 계통의 색만 씁니다. 주황은 바로 헤슬링의 머리색이었지요. 헤슬링은 둘째 아들 장과 결혼해 함께 헐리우드로 가 감독과 배우가 되지만 나중에 둘은 아주 험하게 헤어졌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처럼 르누아르 속 여인들은 일상적인 노동에서 벗어나 춤을 추거나 나들이를 하거나 책을 읽고 있거나 사람들과 파티를 하거나 아니면 아이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르누아르 그림 속에 등장하는 여자들의 많은 포즈 중 하나가 바로 누드입니다. 르누아르는 말년에 누드를 많이 그렸고 르누아르의 누드는 아주 파격적입니다. 말년의 르누아르는 앙드레 헤슬링을 모델로 많은 누드를 그렸죠. 먼저 그동안 누드는 당연히 실내에서 그렸다면 르누아르는 최초로 야외에서 빛을 받는 누드를 그립니다. 햇빛이 부서지는 살결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치 죽은 시체 같다는 등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당시 사실주의적 화풍에 대한 가장 큰 저항이었습니다. 누드에서조차 색과 어우러지는 빛이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대상을 똑같은 문법대로 매끈하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살결이 주는 느낌을 더 솔직하게 전달합니다. 젊을 때의 모습이고 이것은 말년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에드가 드가입니다. 드가는 앞서 말한 세 사람과는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린 사람입니다. 일단 그는 빛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그는 색이나 빛보다는 그림의 구도와 소묘에 더 관심을 갖고
구도와 소묘의 최고봉인 앵그르를 가장 존경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드가의 그림은 그전 그림과는 완전히 다른 파격적인 구성, 가장 의외의 각도에서 본 공간을 그립니다. 이것도 일본화의 영향이었죠. 당시 서양 화가들은 사선으로 된 구성을 하지 않았는데 일본화에서 달이나 소나무들이 사선으로 그려진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고호에게서 더 뚜렷하게 보이지요. 드가도 많은 그림을 이 사선 구도로 그립니다. 그리고 마치 스냅 사진을 찍은 것처럼 의외의 공간을 보여주지요. 그는 실외보다는 실내에서 발레 장면을 많이 그립니다. 또 화려한 무대 위 주인공들을 그리기보다 그들이 연습하는 무대 뒤의 일상을 그립니다. 어쩌면 그는 이런 장면을 통해 19세기 당시 너무나 풍요롭고 화려했던 유럽 사회의 이면을 고발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가 그리는 카페나 발레 장면은 계층이 파괴되는 공간이며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그전 그림에 주로 돈 많은 귀족들이 등장했다면 카페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고 발레도 발레복만 입으면 누구나 똑같아지는 공간입니다. 드가의 그림 속에 이제 계급 같은 것은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또 드가 작품 속 인물들의 큰 특징은 그들이 관객에게 보이기 위한 인물이 아니라 관객의 시선에는 전혀 관심 없는, 오히려 우리가 몰래 그들의 행동을 들여다보는 듯한 인물들이라는 거지요. 이것은 드가의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드가는 누드화는 항상 관객의 시선을 염두에 두었지만 내가 그린 여인들은 정직하고 소박한 자신의 신체적 상황 외에는 전혀 다른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네. 이는 마치 열쇠구멍을 통해서 몰래 바라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관객을 위해 포즈를 취한 인물들이 아니라 자신에게만 집중해서 누구의 시선에도 구애받지 않는 몸짓을 하고 있지요. 우린 그들을 훔쳐봅니다. 이제 그림 속 인물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먼저 발레 그림인데 전체 구성은 사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이런 구성은 찾아보기 힘들지요. 화면 오른쪽 마룻바닥은 비어 있는데 이런 비어 있는 공간은 드가 그림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쓸데없이 비어 있는 공간은 보는 재미를 주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구성하고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어떤 빈 공간도 허용하지 않았는데 말이지요. 화려한 발레복을 입었지만 포즈는 그저 일상적입니다. 손으로 등을 긁는 소녀도 있습니다. 레슨에 집중을 하기도 하고 딴청을 부리기도 합니다. 드가는 그런 혼자만의 몸짓을 순간 포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발레 연습장 그림입니다. 공간을 보는 재미를 느끼실 수 있겠지요. 왼쪽 연주자의 몸은 반쪽이 잘려 있어 카메라를 대고 아무데나 찍은 것 같은 현장감을 줍니다. 비어있는 공간은 그림의 거의 반을 차지하지요. 또 여전히 좀 삐딱한 사선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구도, 이런 공간 구성은 찾아볼 수 없었지요. 무희들의 행동도 그림을 위한 포즈는 아닙니다. 무대 위에서 춤을 추는 화려한 발레리나의 모습입니다. 그전 연습하던 일상적 몸짓과는 완전히 다른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모습이지요. 표정부터가 인위적입니다. 하지만 그림의 모델이라기보다는 자기 세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만 그린 것이 아니라 저 뒤 무대 뒤도 같이 그리고 있습니다. 대기하는 소녀들 앞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있는데 그는 이 발레리나의 후원자일 것입니다. 당시 돈 많은 남자들 사이에서는 후원한다는 명목으로 무희들을 정부로 삼는 게 유행이었죠. 그림은 그런 화려한 발레리나 뒤에 그런 씁쓸한 사회상을 고발합니다. 발레리나뿐 아니라 이렇게 다름질하는 노동자도 그렸습니다.
역시 사선구도죠. 세탁하는 여자들 그림은 당시 발표된 에밀 졸라의 소설 목로주점 작품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작품의 여주인공 제르베즈가 바로 세탁장에서 일하는 여자였거든요. 이 장면도 마치 스냅사진 같은 순간 동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의식하지 않는 그저 혼자 하는 행동을 우린 숨어서 엿보는 기분입니다. 앞에 그림들처럼 현장감이 생생하지요. 이런 순간적 현장감이 드가를 인상주의 화가 속에 포함시키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소설 목로주점의 한 장면을 그린 또 다른 작품입니다. 먼저 사선구도이고 역시나 그림의 반이 빈 테이블입니다. 인물은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쳐 있고 좀 잘려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이없게도 의미 없는 빈 테이블이 크게 공간을 차지합니다. 소설에서 제르베즈와 쿠퍼가 목로주점에서 처음 만나는 장면이지요. 둘 다 노동자지만 이날은 나름 성장을 했는데 그 차림새가 아주 어색합니다. 이렇게 만난 두 사람은 가난으로 완전히 몰락하게 되는데 이런 결말을 암시하듯 여주인공 제르베즈의 표정은 너무 슬픕니다. 어쨌든 이 인물들도 우리에게 보이기 위한 포즈를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상류층 사람들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아무렇게나 찍은 스냅 사진처럼 우왕좌왕합니다. 꽁꼬르드 광장인데 뒤쪽으로 텅 빈 공간이 의미 없이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요. 이제 인상주의 화가와 관련된 영화 중 2012년에 나온 르누아르의 장면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감독은 질레 보르도이고 미셸 부케가 르누아르 역을, 뱅상 로티에르가 둘째 아들 장 르누아르를 연기합니다. 영화 제목 르누아르는 두 명의 르누아르를 의미합니다. 화가인 아버지 오규스트 르누아르와 유명한 영화 감독인 아들 장 르누아르지요. 영화는 큰 돈을 번 르누아르가 남불의 저택에서 류마티스에 시달리며 사는 말년을 그리고 있습니다. 르누아르는 그곳에서 말년의 모델인 앙드레 헤슬링을 만나지요. 영화 첫 장면에서 주황색 옷을 입은 빨간 머리의 앙드레 헤슬링이 르누아르를 만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달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둘째 아들 장은 군대에 갔다가 큰 부상을 당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요. 장과 헤슬링은 사랑하는 사이가 됩니다. 물론 아버지 르누아르도 모델을 사랑하지만 그것은 형이상학적인 절대미에 대한 사랑이지요. 그런데 이 영화는 화면 전체가 르누아르 작품입니다. 화면 전체는 주홍빛을 주조색으로 하고 있고 화면마다 부서지는 빛, 나무와 커튼에 살랑이는 바람, 물에 어른거리는 빛, 행복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실내라고 해도 창밖에는 햇빛이 부서지고 바람이 살랑이는 풍경이 보입니다. 빛과 바람뿐 아니라 옛날 방식으로 사진을 찍을 때 펑 터지는 소리와 함께 날아 올라가는 연기도 르누아르의 작품에 대한 오마주 같습니다. 영화 곳곳에는 그림에 대한 르누아르의 철학이 나오는데 르누아르 그림에 대한 감독의 깊은 이해를 보여주지요. 영화는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르누아르 그림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겠습니다. 처음 헤슬링의 등장입니다. 르누아르를 만나는데 창밖으로는 빛이 부서지고 나무들이 바람에 살랑입니다. 르누아르는 주로 헤슬링의 누드를 그립니다. 하지만 밤마다 그는 고통에 시달립니다. 햇빛이 부서지고 나뭇잎들이 살랑이는 야외와
야외에서 누드를 그리는 장면입니다. 어느 날 군대에서 둘째 아들 장이 돌아옵니다. 스스로 밤마다 행하는 의식들입니다. 다음날 장은 아버지가 그림 그리는 곳으로 갑니다. 햇볕이 찬란하고 바람이 불고 멀리 푸른 바다가 보입니다. 장은 처음으로 누드 모델을 하고 있는 해슬린과 만나게 됩니다. 영화 속에는 이런 행복한 일상들이 많이 등장하죠. 바로 르누아르적인 주제입니다. Encore des touches, les unes dans les autres. Il faut que ça baise. Ce qui doit commander la structure, ce n'est pas le dessin, mais la couleur. 물놀이를 가는 장면인데 어른거리는 빛은 르누아르의 그림. Il y a assez de choses embêtantes dans la vie. La misère, le désespoir, la mort. C'est pas mon affaire. Bien. Non plus. Tragique. D'autres s'en occupent fort bien. 당시 막 등장한 활동 사진을 보는 장면인데 눈물을 흘리는 장면에도 모두가 감탄합니다. 실외에서 누드를 그리는 르누아르는 누드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Flottante. Suspendue dans le paysage. D'avoir au Louvre les courtisanes de Titien. Et si ça ne te donne pas envie de les caresser, c'est que tu n'y comprends vraiment. 장이 다시 입대하기 전 가족 파티에 유모 가브리엘도 참석했습니다. 군대로 돌아가기 전 장에게 엄마에 관한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Il était fini. Mais non. Elle commençait. Jamais j'aurais pensé accompagner un jour son cercueil. 마지막으로 르누아르는 엄마와 아이가 있는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